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4월 18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검찰과 경찰의 눈을 피해온 이은혜와 조연수의 도피 행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두 사람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후에 조사 중에 있는데요. 수사관들은 검거 당시 다른 동거인은 없었지만 도피 기간이 넉 달이나 되는 만큼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주 경로와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시처였던 오피스텔은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고 누군가 거주를 허용했기에 두 사람이 은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소유주와는 어떤 관계인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그간 검찰의 통신 추적도 피해간 이은혜와 조연수가 가족 지인들과만 연락하는 대포폰을 사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9만 3,0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이 줄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893명으로 전날보다 20명 줄었고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203명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사망자는 2만 1,092명으로 치명률은 0.13%입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돼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지는데요.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한 매체는 신형 미사일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이번 신형 미사일이 전술핵 운반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발사일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보도 직후 16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두 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하루 늦게 공지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남한 핵 공격에 이용할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인데도 합참이 그 위험성을 가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완연한 봄 날씨에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참 많으시죠. 오늘도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청명했던 어제 하늘과 달리 전국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흐린 하늘과 함께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도 찾아오면서 수도권과 영서, 충청지방 등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은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15도,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4도 선이 되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네, 4월 18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월요일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월요일은 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나누죠. 안건우 기자 부탁합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 아카데미 시상식. 윤여정 배우가 미나리. 맞아요. 그런 영화라고? 네. 여우조연상을 받았었잖아요. 네. 올해도 BTS가 아쉽게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2년 연속 그래미 후보에 오르면서 자리를 빛냈죠. 다양한 글로벌에서 K-스타의 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있는데요. 네. 또 다른 따끈따끈한 수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차차니까 자동차 수상 관련된 이야기겠죠? 이번 그쵸? 또 누가 수상을 받은 거야? 정말 너무 자주 받는 거 아니에요? 좀 받고 싶다 나도. 수상 소식은 제가 이따가 전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을 해주시고요. 네. 네. 그에 앞서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네. 국내 자동차가 모여있는 박람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네네. 이번엔 해외로 다녀왔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터쇼죠. 뉴욕 국제 오토쇼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개최가 됐고요. 1900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올해째로 120회를 맞았어요. 북미 4대 오토쇼 중에 하나가 뉴욕 오토쇼예요. 네.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서 오지 마세요. 뉴욕 가고 싶어 정말. 아 근데 뉴욕 오토쇼 개최 소식을 정말 오랜만에 듣는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개최가 안 됐던 거죠. 맞아요. 2020년에 원래 개최를 하나 만에 하다가 네. 결국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3년 만에 다시 열린 건데요. 오래 기다려왔던 만큼 전 세계 이름난 자동차 기업들 총출동했습니다. 미국의 G사와 F사, 일본의 T사와 N사, 그리고 국내는 H사와 K사 등 20여 개 업체가 미래차 선점을 위해서 참가를 했고요.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20여 개 모델 중에서 50개가량,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친환경 자동차 모델이었는데요. 이제 내연기관 시대가 진짜 저물어 가고 네. 전동화 가속화 시대가 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우. 뉴욕 오토쇼에 가면 북미 자동차의 경향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러는데 네. 이번에 주목받은 신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미국 하면 또 이런 차 떠올릴 겁니다. 근육질, 머슬카, 맞아. 그리고 픽업 트럭. 트럭들이 트럭, 유명하죠. 미국의 간판차라고 할 수 있죠. F사의 픽업 트럭 전기차로 돌아왔습니다. 전동화 장점을 살렸고요. 앞쪽에 프렁크를 마련한 게 특징입니다. 또 실내는 15인치가 넘는 대형 모니터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제로백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로백이 무려 4초예요. 정말 빠른 건데요. 가솔린 차량보다 스펙은 한층 더 좋아진 걸 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 차 알죠. 그 미국 영화에는 꼭 나오는 그 네. 간판 픽업 트럭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등치도 커서 이게 전기차가 될까 싶은데 이게 진짜 전기차가 됐단 전기차가 말이에요. 돼요 정말로? 맞아요. 대신 출력도 그만큼 높아야겠죠. 야. 배터리에. 그리고 앞선 F사와 함께 미국의 빅3 제조사 가운데 하나죠. C사가 지지 않는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요. 지난 1월에 CES 2022에서 공개된 동명의 콘셉트카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한 번 충전하면 주행 가능 거리는 최장 640km를 목표로 하고요. C사는 2028년까지 전 라인업의 전기차 전환을 마치고 전기차 제조사로 다시 한번 빅3 재현의 영광을 맞을 거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또 해외뿐만 아니라 이 다수의 국내 자동차를 만날 수 있는 기업들도 참여를 했잖아요. 어떤 신차 소식이 있었나요? 국내 소식 빠질 수가 없죠. 먼저 자동차 기업 H사 최대 접전 지역인 북미 SUV 시장 공략을 위해서 P 모델의 2023년 상품성 개선 모델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P 모델은 전후면 멋있다. 또 그리고 실내 디자인을 개선을 했고요. 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2 그리고 자동 주차, 디지털 키 등 안전과 편의 사항을 보강을 했습니다. 또 친환경 차량으로 유명하죠. I 모델, 또 K 모델의 전기차 E 모델, 그리고 N 모델, 수소 전기차 M 모델도 전시를 해서 이미 친환경 차로 전환을 한 우수한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역시 미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의 대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국내 기업들도 이 3년을 기다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뉴욕 오토쇼에서 많은 걸 준비한 것 같아요. 네. 국내 자동차 기업 K사도 북미 최고 인기 차종입니다. 이것도 국내 출시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차인데요. T 모델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후면과 실내 디자인 개선됐고요. 안전, 주행, 주차, 편의 기능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또 우리 브랜드 최초로 2022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된 차죠. 전기차 E 모델을 전시해서 세계적으로 성능과 디자인을 인정받은 그런 전동화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예, 국내 브랜드의 각축전도 치열했는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알아봐요. 뭔가 상을 수상소식. 받았다고 네. 했는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지난 자동차 소식에서 국내 시상식 초대 올해의 차로 선정된 K사의 E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이번에는 좀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해외로 나가는데요. 세계 3대 자동차상으로 꼽히는 월드카 어워즈가 주관하는 2022 세계 올해의 차, 줄여서 WCOT라고 부르거든요. 네. 요겁니다. 총 27개 모델의 전체 후보 차종 중에서 최종 3개 후보에 국내 차량이 2대가 이뤘습니다. H사의 I 모델, 어머. K사의 E 모델, 그리고 나머지 1개 차량은 미국 F사의 M 모델이었습니다. 세계 후보에 국내 차량이 2대나 올라 있다. 그러면 높습니다. 상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1등은 과연
뉴기유 2022 세계 올해차 수상 차량은 네. 바로 한국의 H4 i 모델이었습니다. 아, 네. 역시나. 심사위원단은 이게 약간 복고풍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또 유연한 실내 공간에 적절한 조화를 앞세워서 세계 전기차 시장에 입지를 대단해요. 붙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월드카 어워즈는 세계 3대 자동차상으로 꼽히는데요. 전 세계 시장을 기반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번 수상으로 한국 자동차의 전동화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했다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월드카 어워즈 자체가 절대 대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33개국에서 100명이 넘는 전문 심사위원단이 그 오. 투표도 비밀 투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만큼 공신력 있는 어워즈에서 저희가 1등을 한 거죠. 네. 우리 차가. 근데 또 저 미국 뉴욕에서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여러분 혹시 뉴스위크라는 그 잡지 예, 많이 유명하죠. 들어보셨죠? 예. 유명한 잡지인데 글로벌 유력 시사 주간지죠. 뉴스위크의 표지를 우리나라 사람이 장식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그룹 H4 네. 정의선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2022 세계 자동차 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시상식에서 올해의 비저너리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30년 이상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업계 리더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이걸로써 12년 만에 뉴스위크의 표지를 한국인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와. 아, 뉴스위크 예전에 과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나왔었고 맞아요. 뭔가 네, 네.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만 거기 나올 수가 있는 거 맞아, 아니에요? 맞아. 우리는 못 나가. 우리는 못 나가. 나 나가고 싶어. 이 표지 한국인이 실린 적도 있긴 있었어요. 어. 네. 그렇습니다. 뉴스위크의 역대 한국인 표지 모델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또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한국인이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수많은 자동차 회사를 제치고 국내 자동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국내 자동차가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게요 30여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맞아. 30년 동안 이런 걸 일궈냈다는 게 참 대단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에서 우리가 우뚝 섰다는 게 무엇보다도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아유, 그럼요. 네. 네,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가죠. 네, 첫 번째 사연. 시댁 간지 30분 만에 땡땡땡 간 며느리. 어디 갔어? 시댁까지 집에 간 거 아니에요? 법정 간 며느리. 제가 알 것 같아요. 네. 시정 간 며느리. 이혼하러 가정법원 간 명. 30분 만에. 30분 만에.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너무 빨리 가는데. 진짜 변호사님 30분 만나러 간 만에 며느리. 어디 갔는지 보시면 응급실. 응급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사연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역할은 제가 하고 며느리 역할은 장예인 씨가 하고 그리고 사돈 역할은 이재익 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자,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저는 세상에서 고양이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고요? 고양이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불사 시댁에선 고양이를 2마리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얘 나다. 이번 주말 내 생일인 거 알지?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라. 나도 며느리가 차려준 생일상 좀 먹고 싶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고양이 알레르기 너무 심해서 아니 저희 그냥 밖에서 밥 먹으면 안 될까요? 참 유별나다 너도 진짜. 알레르기 때문에 시댁 한 번도 안 온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 남들이 들으면 웃어, 욕해. 아니 어머니 근데 저 진짜 쇼크 와서 죽을 수도 있고. 아우 됐어. 내가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뭐 쇼크 오고 죽었다는 얘기 아우 들어본 적도 없다 얘. 아유 잔말 말고 내려와라. 이번에 안 오면 너 정말 아우
너 삼진 아웃이야. 아니 어머니 고양이가 있어도 꼭 내려오라는 불효령에 저는 결국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간 지 30분 만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저희 친정에도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예인이, 어? 우리 귀한 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애가 왜 고양이 굴에 들어갔냐고요? 저기 컴다운 진정 좀 해요, 사돈. 고양이 굴이라니요. 저희 집에 잠깐 들렀을 뿐인데 얘가 참 왜 이런지 몰라. 사돈, 저희 알레르기 심하다고 결혼 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아우 진짜 그런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교양 없어서 말투 봐봐. 진짜. 아니 고작 알레르기로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여간 이상한 병만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거 손자한테 유전되는 거 아닌가 몰라. 뭐라고요? 참 말이 안 통하는구만. 내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당신들 가만 안 둘 거야. 살인 미수로 그냥 싹 고소할 거라고. 변호사 선임해봐요. 참, 난 허수연 변호사 있어. 그쪽 이인철인가?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결국 집안 싸움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에서 이혼까지 불사하며 시댁을 살인미수로 고소하겠대요. 저도 이 사건을 가만히 넘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시댁을 법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고양이 알레르기가 진짜 심각했네. 이게 진짜 있나 봐요. 쓰러져 버렸잖아요. 네네. 진짜 세네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네. 사연인데요. 고양이 알레르기를 심하게 앓았던 여성 A 씨가 겪었던 사연입니다. A 씨는 알레르기 유발인자를 검사할 수 있는 혈액 검사에서 고양이 알레르기 등급이 극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밝혔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고양이 2마리의 집사인 그 시부모님 시댁에도 부득이하게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양이 알레르기 등급이 극상이면 진짜 높은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뭐 예. 증상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의 정도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A 씨의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해졌네. 치명적이었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심했을 때는 뭐 얼굴이 선풍기처럼 붓는 건 기본이고요. 호흡곤란이 오죠. 맞아요. 그래서 의사도 조금만 늦으면 이게 쇼크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A 씨는 결혼 전 알레르기 상태를 시부모 측에도 알렸고요. 식당에서 식사하는 식으로 뭐 절충안을 좀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식 이후에 시댁에서 태도를 바꾸고 A 씨의 시댁 방문을 요구하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얘기를 했을 했잖아요. 텐데. 근데 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시댁이 태도를 바꾼 거예요? 며느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는 깨끗하게 치우고 고양이를 방에 가두면 문제가 없으니까 시댁에 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데요. 며느리가 알레르기 때문에 시댁 한 번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남들이 다 비웃고 욕한다.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서 A 씨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남편까지 거들어서 A 씨를 압박을 하니까 결국 어떡해. 시댁 방문을 택하게 되고요. A 씨는 만약에 문제 생기면 소송 걸고 이혼하겠다 미리 엄포를 했고요. 시부모와 남편 모두 동의를 했고 A 씨가 그렇게 해서 시댁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혼까지 선포를 하고 시댁에 방문했는데 며느리 A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생겼죠. 바로 생겼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과 달리 며느리 A 씨가 시댁에 방문한 지 30분 만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역시나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쇼크 증상이었고요. 이 소식은 곧바로 A 씨의 부모님께 알려지고 결국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A 씨는 아빠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또 시부모에겐 별도의 형사 소송까지 걸었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사 측에선 이게 고의를 기반으로 한 살인 미수까지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했고 또 남편과 시댁도 살인 미수로 안 되면 상해로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응급실까지 실려가는 걸 보고 친정 부모들은 정말 화나죠. 속상하고. 화가 난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게 시댁에서는 이제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파문이 워낙 커지다 네. 보니까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A 씨의 마음을 달래기 이미 상황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A 씨는 그동안 시댁에 갈 수 없으니까 집으로 따로 모시거나 식당에서 대접을 하는 등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시부모님이 고양이를 뭐 잠깐 다른 곳에 맡기거나 신경 써서 청소해주지도 않고 뭐 돈 아깝다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걸 보고 좀 섭섭한 마음을 토로를 했습니다. 끝으로 남편 측 식구들에게 모두 범죄 기록이 남게 할 것이라면서 소송에 대한 의견을 더 굳게 밝혔습니다. 네, 며느리에게 시댁 방문을 강요했던 그 시댁 식구들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겠다라고 A씨가 밝혔거든요. 근데 보통 그 살인 미수죄라는 게 사람을 뭐 살인 혹은 해야겠다. 그렇죠. 이게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살인죄, 살인미수죄 모두 다 그 행동을 하려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들, 사람, 계획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이 고의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 성립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고의라는 게요, 생각해보세요. 범죄자의 쉽게 말하면 속마음이잖아요.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맞아요. 어떤 의도로 그 행동을 했느냐. 이걸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물에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사람을 때려서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죽게 만들려고 때린 게 아니다. 뭐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범죄에서 이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인 고의를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요,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어.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인식하고 예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정황이나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봤을 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건에서 이제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형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보통 살인죄가 이제 사망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미수죄는 여기서 여러 가지 감경 요소가 있으면 형이 감경이 되는데 감경된다고 하더라도 중범죄임은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건 살인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얼마 전에 상담하시는 어떤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암이 걸렸으니까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해달라. 그리고 시부모님도 고소해달라.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암이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혼 사건 하나가 뭐 10개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혼 사건에다가 뭐 시부모 상대를 형사 고소하고 또 그 속에서 또 고소하면 또 맞소송하고 이렇게 정말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건을 많이 벌리기보다는 하나로 그냥 압축해서 하는 게 좀 간편하고 당사자한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이제 암에 걸린 건 스트레스 때문에 걸렸겠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법에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직접적인 행동으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돼야지 이런 고의라든지 인과관계가 입증되면은 사실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에서 며느리는 형사 고소를 할 거라고 했는데 살인미수 안 되면 상해죄라도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상해죄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해라고 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막 피 철철 나고 다치게 하는. 심하게 다치고 뭐 멍 들고 부러지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외상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법에서는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 이것도 상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의 며느리가 A씨가 이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급성 쇼크를 일으켜서 응급실에 실려갈 맞아요. 정도였잖아요. 이걸로 완전성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떤 직접적인 가해 행위라든가 아니면 그에 상응할 정도의 강요라든가 뭐 고양이를 들이댔다라든가 이런 행동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응급실에 쇼크로 실려간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상해죄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알레르기가 있는 줄은 들어서 알았다. 그런데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다.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며느리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최소한. 맞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사연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알레르기 증상이 있고 이게 굉장히 심해서 심하면 쇼크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라는 걸 충분히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입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과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 위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아내는 이 일로 남편과의 이혼도 불사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겠습니까? 뭐 알러지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아내가 이제 그 반려견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반려견을 여러 마리 키우는 거예요. 근데 네. 남편은 이 반려견에 대한 알레르기 있는 거예요. 털 알레르기. 아이고, 참. 그래서 제발 좀 키우지 말아달라. 난 알러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아내도 자신도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아, 왜 알레르기 있는데 왜 힘드냐 했더니 네. 본인은 개 알레르기가 아니라 당신만 보면 알러지가 생기고 남편 알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 알레르기야. 네. 이렇게 부부싸움이 심해져가지고 혼인이 파탄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하. 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혼 사유를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배우자나 또 직계 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요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맞죠? 이혼 사유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법원에서는 심히 부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혼인 관계를 지속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혹할 정도로 어떤 부당한 모욕이나 뭐 폭행이나 폭언, 그다음에 장기간 이런 것들이 지속됐다라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학대가 있었을 경우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내가 시댁 식구랑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던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반면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음주 문제로 이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투다가 다소간에 이제 폭언이 오가고 고성이 오가고 약간의 폭행 상황이 있었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정리하면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한두 번의 강요나 다툼으로 이 상황까지 왔다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이 내용에서 다 알 수 없었던 지속적인 어떤 부당한 대우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이 과정에서의 어떤 폭언이라든가 폭행, 이게 정말 혼인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 이 아내에게 굉장히 가혹할 정도의 어떤 시댁 식구나 남편으로부터의 행동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을 무시해서 이게 집안 싸움이 된 또 다른 예가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에 공보문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남동생 부부가 부모님을 괴롭혀서 올케에 뺨을 쳤다는 충격적인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아니 잠깐, 화가 나서 신우가 이렇게 뺨을 때렸다, 이런 얘기인데 그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걸 의심했어요.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글쓴이의 어머니에게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케가 근데 수박화채 복숭아를 좀 갈아 넣는다거나 아이고. 또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그날 이제 아버지에게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고. 그날 또 이게 생활을 해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모님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짓을 다 올케가 한 거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이 모든 일이 올케가 한 짓이었다고. 네. 그럼 올케는 그 시부모님한테 그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안 들었어요? 글쓴이 주장에 따르면 네. 4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요. 올케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가 시가 4억에서 5억 정도의 건물을 글쓴이에게 줬고, 또 작은 주택은 올케 부부, 그러니까 남동생 부부에게 준다고 하니까 이런 황당한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후 올케에게 일부러 그런 거냐고 따지자 올케가 제가 진짜로 어머니를 죽이겠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답을 하니까 거기에 격분해서 이제 올케의 뺨을 때리게 됐고요. 그렇지. 결국 글쓴이는 올케에게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됐다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억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올케가 그 시부모님 알러지를 알고도 그랬다면 정말 잘못한 거고. 맞아요. 근데 또 그걸 대화로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뺨을 때린 것도 이것도 참 네. 안타깝네요. 그 영화 기생충에도 있잖아요. 맞아요, 복숭아. 네? 네. 그 가사 도우미가 맞아요. 복숭아 맞아요. 알레르기 있으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하는. 피를 토하잖아요. 네. 여기서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발한 올케, 뺨을 때린 시누이. 신우. 누가 더 잘못했다고 봐야 돼요? 뭐 도찐 개찐이죠. 뭐. 똑같아.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뭐 네. 가족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나 알레르기 있는데도 일부러 뭐 유발했다. 자, 그럴 경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뺨을 때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맞아. 겁니다. 법에서는 그냥 쌍방규칙으로 봐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복수하시면 안 되고 이 복수 대신해주는 직업도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지 사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며느리가 시부모님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면서 이렇게 일부러 음식이나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는 걸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작은 걸 받았다고 해도 이 부동산을 받아도 이거 상속에서 뺏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우리 법에서 상속 자격 박탈 사유 규정하고 있죠. 결격 사유, 상속 결격 사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뭐 피상속이 또는 배우자에게 어떤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요. 모두 사망과 관련이 돼야 돼요. 실제로 살해를 했거나 살해하려는 시도를 했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경우에 이제 비로소 상속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냥 이제 단순히 상해를 가했다거나 폭행을 했다거나 이걸로 상속 결격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고요. 법적으로도 뭐 존속폭행죄나 존속상해죄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에서 알레르기로 시어머니 병원에 실려가셨잖아요. 며느리한테 민사적으로 청구를 해야죠. 손해배상하라. 뭐 치료비 같은 거라든가 뭐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이런 것들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레르기 반응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오늘 또 알았네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아예 설마 그렇겠어 하는데 맞아요. 이건 좀 조심을 하고 도와드리고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자, 다음으로 가죠. 네, 두 번째 사연은 누가 집 앞 소화 전에 이거 적었어요. 뭘 적었을까요? 참 뭘, 희한하네. 뭘 적었지? 명단을 적었나요? 아니면 전화번호 적었어요? 전화번호? 그런 보겠습니다. 것도. 보면 아기 이름을 아기 왜 이름. 적어? 이거.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아파트 주민 역할은 저와 이정수 씨가 하고요. 아기를 키우는 새댁 역할은 장예인 씨가. 자, 이 사연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저희 아파트에 얼마 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마다 소화전이 하나씩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곳에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단 겁니다. 아이고 그 소문 들었어요. 그 집 소화전에 이름이 쓰여 있다는 소문이요. 에? 혹시나 하고 확인해봤는데 제 이름도 쓰여 있더라고요.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소화전에 무슨 이름이에요? 한번 보자. 뭐야? 있지? 박수림. 이름 이쁘다. 누구? 어머, 내 이름이잖아. 어머, 웬일이야? 유독 여자랑 노인들 이름만 그렇게 적어놨다니까. 설마 이거 범죄자가 해놓은 표시가 아닐까요? 소름 끼쳐. 뭐야? 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어떡하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아파트 몇 동에 걸쳐 이름이 발견되었고 입주민들은 그저 누군가의 장난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예인이 엄마, 요즘 아기가 7개월 됐다고 했지? 네네. 예인이 엄마 집 앞에 이상한 낙서 없어? 아니, 다행히 저희 집은 좀 피해갔나 봐요. 뭐 이름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집 앞에는 5759라는 숫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5759? 5759? 이상한데 잠시만 검색 좀 해보자. 이게 뭐야? 5759? 왜? 5759는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 정복이란 뜻이래. 소름 끼쳐. 입주민들의 이름과 함께 이상한 암호까지 발견되자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전체가 범죄의 표적이 된 것 같아 두려워요. 대체 누구의 짓일까요? 제발 범인 좀 잡아주세요. 근데 이거 진짜 놀랄만한 일이에요. 네. 좀 누가 이래? 아파트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놀랄만 하죠, 진짜. 그럼요. 예,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 사연을 소개한 사람이 아파트 단지에 하나의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이 게시물이 논란이 엄청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진으로 준비했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아파트에 게시된 글인데요. 글을 쓴 사람은 입주민 A 씨였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A 씨는 지난 2일에 집 앞 소화전에서 생후 7개월 된 아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직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 이름을 어떻게 한 건지 의아했던 A 씨는 다른 호수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놀랍게도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소화전마다 입주민 이름 다 쓰여 있었고요. 남성의 이름이 매우 적었고 주로 여성과 아이 그리고 노약자의 이름이었고 무서워요, 이거. 집마다 입주민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좀 소름 끼치잖아요. 그런데 뭐 여성, 아이, 노약자 그래. 이름이 막 적혀 있으니까 완전 소름 끼쳐요. 이게 누군가 장난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이게 그치. 다른 동에도 적혀 있었나요? 네. 입주민 A씨가 자신이 사는 동 외에 다른 2개의 동을 더 확인했는데 네? 여기 모두 다 소화전 윗부분에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모든 동을 다 돌아본 건 아니지만 네? 전 세대에 이름이 있는 걸로 추정된다면서 다음날 경비실에 신고를 했고요. 혹시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낙서는 지우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입주민들의 이름이 다 유출된 것도 모자라 집 앞에 대놓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경비실에 신고한 이후에 상황은 좀 좋아졌나요? 어때요? 안타깝지만 그렇진 못했습니다. A씨가 그 후 집 앞에 낙서가 있는 걸 좀 확인을 해봤더니 경비실 관리자에게 따져를 봤더니 이게 다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A씨가 걱정해서 경비실 관리자가 지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총 4개 층의 이름을 지운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A씨는 경비원의 말을 전해들은 관리사무소 측이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걸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잡기보단 상황을 쉬쉬하는 걸로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주민에게 알리려고 소화전 윗부분에 낙서가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당분간 지우지 말고 사진으로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남겨놔야지 이렇게 주민들이 걱정한다고 쓱 지우면은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름 말고 뭐 특이한 뭔가가 적혀 있고 막 이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7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던 A씨는 특히 가장 무서웠던 점은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쓰여있던 숫자. 아까 5759 있었죠. 네. 맞은편 벽에는 9575라는 숫자가 9575? 적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사전 항목에서 어린아이, 유아, 젖먹이를 뜻하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고 5759가 어린아이를 뜻하는 히브리어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서울 것 충분히 같아요. 무서울 수 있죠. 맞아. 근데 또 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꾼 반응 이랬습니다. 우리 집 앞에 누군가 내 이름을 적어놨다면 소름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입주민이 느끼는 공포에 공감을 대부분 했습니다. 또 해당 게시물을 본 뒤에는 저도 무서워서 방금 소화전 보고 왔다라고 말한 누리꾼도 있었고요. 그럴 수 있겠네. 또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심각한 일로 보인다는 반응도 대다수였습니다. 저도 집 앞에 있는 소화전을 자세히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네, 봐야겠다. 오늘 가는 길에 한번 봐야겠어요. 이게 이런 아파트 괴담을 모티브로 한 공포 영화 요즘 막 유행이잖아요. 네.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나저나 이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겠어요. 그럼요. 네. 이 아파트 괴담, 송파구 아파트 괴담 범인 잡았습니다. 범인. 네, 경찰이 CCTV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네. 누군가 소화전에 이름을 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네. 우체국 집배원이었습니다. 집배원이요? 네, 우체국 집배원이 어떤 뭐 범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이 등기 우편물을 제대로 송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소송을 하면 이걸 아내한테 송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내가 아니라 가족에게도 송달할 수 있는데 남편이 자기가 이혼하고 자기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대응 못하게. 그래서 사고가 이게 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 우체국의 그 업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우체국에서는 사과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등기 우편물은 받는 사람에게 직접 송달해야 되잖아요. 전달해야 되니까 이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 당신만의 그 표기였던 거예요. 범죄 표식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름 중에 뭐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던 것도 또 노인이나 어린아이의 이름이 많았던 것도 우편물 쓰자 이름을 적다 보니 그냥 생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지만 아직 의문이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이름은 그렇다 쳐도 5759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거 설명이 됐나요, 이게? 경찰이 밝혔는데요. 이 5759 숫자는 집배원이 쓴 게 아니라 그냥 이전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정보였다고 해요. 근데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정보가 왜 쓰여져 있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이 집배원이 쓴 정보는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이 숫자 자체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유아 젖먹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요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성경 단어 원어의 새긴 번호를 나타내는 요 4자리 조합의 숫자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요. 포털 사이트에 뭐 5758, 5757, 5756 이런 숫자들을 다 검색을 해봐도 고대 히브리어가 똑같이 나오고 괄호 안에 번호와 함께 성경 관련 구절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집배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그런 세대들의 그 입주민들의 이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소화장 같은 데 써놓는 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어때요? 되죠. 2008년에도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1천여 세대가 넘는 집 앞에 다 이렇게 메모가 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잡아보니까 우체국 집배원이었는데 이제 새로 이제 부임한 집배원이 일을 잘하려고 실수 안 하려고 적었다고 해요. 아이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법에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그 과정이나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된다. 맞아.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고의적인 범죄 사건은 아니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네.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수도권 전역에서 일어난 적이 있지 않았어요? 또 있었어요? 서울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말이었고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현관문 앞에 알 수 없는 표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초인종 옆에 알파, X, 또 베타 또는 J나 K 같은 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리스 문자와 알파벳이 적혀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 후에 종로와 용산, 마포를 거쳐서 경기도와 인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내용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시들이 절도범이나 강도가 범죄를 위해서 나름 다 표시를 해놨다. 이렇게 다 소문 돌았잖아요. 그거 되게 불안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아 진짜 알파벳 표시로 남자가 사는 집, 여자가 사는 집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은 알파벳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인터넷에서도 뭐 오피스텔, 알파벳 괴담 이런 얘기들이 또 떠돌기도 했어요. 알파는 남자, 베타는 여자고 여자, 또 X는 혼자 있는 걸 목격한 횟수이거나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 네. 또 뭐 이런 걸 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었고요. 하지만 뭐 진상 파악에 나선 경찰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된 건 없다고 했고요. 범죄와 연루됐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도둑이나 강도는 대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면서 아직 이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다만 주민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거 들은 적 있는데 당시에 CCTV를 확인해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갖고 맞아요. 네. 의무중이었다고 해요.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신문이나 우유 배달할 때 배달부가 남겨둔 표시다 뭐 이런 가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해서 뭐 사실로 확인이 됐다거나 혹은 누가 왜 그런 짓을 벌인 건지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009년에 이제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면서 네. 아파트 괴담 이렇게 남아버렸는데 근데 이게 그 이후에 실제로 범죄로 일어난 일이 그러면 또 2014년에 대구에서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와. 여러 세대가 이제 강도 피해를 당했는데 뭐 귀금속이라든지 이제 현금이 없어졌는데 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그 집 초인종 밑에 조그맣게 S 짝대기 달러 표시 있죠. 네. 이런 예. 표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강도가 좀 이렇게 좀 부잣집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표시라는 좀 거 있는 같아요. 집이다. 특히 이제 강도 국제범죄 같아요. 달러가 오르니까 달러 표시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빈집털이를 한 도둑이 범죄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랬던 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당했다고요? 네, 제가 어머. 집에 아파트에 초인종 옆에 벽이잖아요. 네. 거기 삼각형, 네모, 별, 하트 이게 표시됐다가 바뀌고 표시됐다가 바뀌고. 아이고. 오징어 그렇지, 게임인데 그랬었거든요. 삼각형 네모. 네모. 약간 짝사랑한 사람 아니까 난 지금 오늘 좋아했는데 이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표시하고. 우리 통로에 그게 다 무섭지. 몇 번 한 장기간 일주일 열흘 정도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반상회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반상회에서. 그 아파트에 사는 꼬맹이가 그 연필로 장난쳤던 거라고 봐가지고 꼬맹이가 반상회 와서 사과하고 어머니는 이제 음료수 돌리고 뭐 이랬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이 방금 말씀하신 그 대구 아파트 사건에서도 경찰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초인종을 누르고 응답이 없으면 초인종이나 현관문에 S 표시를 해주려고 하고 털고 나서
그러면은 내가 털었다. 그래서 안 헷갈리도록 달러 표시로 달러 표시로 띠기를 한두 개 꺼서 아. 바꿔놓은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요, 이 사건 진짜 무서웠던 게 범인이 어디로 침입했는지 흔적도 저런 거 있어요.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품만 딱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전문 터리범의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네. 추측을 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파트 현관문, 엘리베이터 CCTV 다 확인해봐도 이렇다 할 단서를 추가로 발견하지 못해서 이 절도범을 검거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진짜 무섭거든요. 네. 경험자로서. 아파트 현관문에 이렇게 표식 해놓고 이런 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의심스러운 표식을 발견을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예방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줬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번 송파구 아파트 괴담과 같은 경우는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밝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서 사건 들으니까 왠지 저도 집에 가서 한번 그치? 확인해봐야 될 것 맞아, 같고 무섭습니다. 범죄는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요. 만약에 내 집 앞에 어떤 표식 같은 게 이상하다 하는 게 있으면 증거 보존을 하시고 경찰에 신고해 보시고 네.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야,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가 우리 집이다. 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Q&A 2호선의 용한 상담소입니다. 네, 2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60대 아버지입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회사 다니고 저는 은퇴해서 몇 년째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같이 사는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애들이 저를 어려워한달까요? 가끔 아침이랑 저녁밥을 같이 먹는데 저랑 겸상하는 것도 어색해하고요. 애들 엄마랑 저랑 둘이 같이 있어도 꼭 지들 엄마한테만 말을 걸어요. 아이고. 심지어 화장실 오고 가다가 마주치는 것도 불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이건 뭐 남도 아니고. 한 번은 딸이 엄마한테 남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그 남자 직업은 좋냐? 결혼할 거냐고 딱 두 마디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니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습니다. 평일 아침은 가족끼리 꼭 밥을 같이 먹자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일식도 하자고 했거든요. 처음엔 애들이 몇 번 따라오더니 얼마 전에 엄마한테 요즘 집에서 밥 먹는 게 불편해. 그냥 방 하나 구해서 나가서 살까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섭섭해서 다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사실 제가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란 말을 듣긴 했어도 초다시는 절대 안 굴리려고 제 청춘을 다 바쳐서 일했거든요. 은퇴하면 못 가본 가족여행도 가보고 애들이랑 대화도 많이 해야지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무늬만 가족이지 남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제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싶고 허무합니다. 자식들이랑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은퇴하고 가족하고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 집에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많으시대요. 난 가족들 위해서 정말 한 번 바쳐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이더라.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먼저 우리 60 이상 되실 뿐만 아니라 퇴직하고 은퇴하신 남자분들 많이 계시죠?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평생 바치고 애쓰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겹게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월만큼 저는 계속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딱 퇴직이나 혹은 은퇴를 하고 나시면 가장이 있어야 될 자리가 사실 가장자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표현을 지금 우리 사례자께서는 투명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막상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 집안의 모든 일들은 아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아이들도 이미 훌쩍 커서 사실상 내 품에 있어 내가 기억하던 그 아이들이 아니고요. 맞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회생활할 때 그 사회적 적응보다 돌아와서 가족 적응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공감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주 만난 사이면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죠.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투명인간이 됐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이죠. 그렇죠. 제 친구 중에서는 그 20대 딱 20살 되면서 이제 출가를 해서 혼자 자취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고 가족들이 한 집에서 살게 네. 된 거예요. 친구로 들어오고. 근데 정말 밥 먹을 때마다 어색해. 막 체할 것 같고 어떡해. 뭐 화장실 가다 마주치면 동공지진이라고 둘이 같이 눈빛이 막 흔들린대요. 눈 진짜 마주치기도 사연은 어렵다는 똑같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이랑 대화거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더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사연에서도 남자친구 생겼다니까 직업이 뭐냐, 결혼할 거냐, 무슨 AI도 아니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떡해. 진짜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하게 방으로 되죠.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정민 같은 경우는 딸은 없지만 너 아들이 그냥 여자친구 생겼어 이러면 직업이 뭐냐, 돈은 많냐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 어떻게 만났는지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넌 어떻게 그렇지. 만났니? 아. 야 어디에 끌렸냐? 역시 현대인이야. 이런 게 더 궁금하죠. 그러면 아들은 신나서 네. 말할 수 있죠. 네. 뭐 어떻게 만났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다짜고짜 결혼할 거냐, 직업이 뭐냐 이러면 숨이 턱턱 막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물어보면 대화가 이어질래야 이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이재용 아나운서가 말씀하셨죠? 어떻게 만났니? 요거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났니?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이 마음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렇죠. 대화의 방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박수림 씨 표현이 정답이고요. 다만 우리가 분명한 게 어떤 사람은 대화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또 대화가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분명한 건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그게 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온도가 있어야 돼요. 온도. 이 사람한테 가고 싶어야 돼요. 아하. 사랑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을 막 드러내고 싶고 나 지금 사랑에 빠졌어라고 산에 올라가서 외치고 싶은 심정인데 직업은 좋냐 이러면 바로 화산하는 거거든요. 아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족들 그중에서도 자녀들이 결혼할 혹은 연애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무작정 어떤 미래에 대한 결정사항보다는 이 친구가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게끔 할까. 이 자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말씀드리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하고 자녀가 대화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자식들 키우고 돈 번다고 막 정신없어서 자식들하고 대화를 못 하다가 나이 들어서 갑자기 대화를 하려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들 중에서는 뭐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여행 가시고 이건 꿈도 안 꾸시는 분들 많고요. 그냥 싸우지만 말자. 서로 얼굴 붉히지만 말자. 맞아.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가족끼리 멱살 안 잡는 게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슬픔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과묵한 분이세요. 과묵한 분들은 사회에서도 과묵하지만 집에서는 더 과묵합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하고 대화할 때에도 평생을 통틀어서 아마 아주 온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게 아마 10마디가 안 될 것이다. 이럴 정도로 아주 흔히 말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생존 정도만 묻는 이런 대화가 오갔던 집인데 이분이 딱 은퇴하고 가서 보니까 집이 완전히 냉장고 같더래요. 그러니 이 집에서
살아온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새로운 적응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해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배워야 되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하셨어요. 아버지 학교에 등록하시면 거기에서 뭐 대화법도 배우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찰하게도 되고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러면서 흔히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족식이라고 하는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꼭 필요하냐 이런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대화법도 실천해보고 맞아. 와서 아들 둘이 왔는데 거기서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나서 아들 양말을 벗기고 거기에 발을 씻겨줬는데 아들들이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쩔쩔 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어색하게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집에 와서 울었다고. 아버지가 이런 용기를 낸 게 너무 고마웠고 어색하긴 했지만 다음번에 아버지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건데 꼭 발을 씻어야 맛이 아니라 대화의 방법을 잘 모르거나 맞아요. 접근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배우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해서 키운 자식들이 저를 불편해해요. 은퇴 후에 투명 인간이 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네. 솔루션 드립니다. 네. 가장이 아니라 가족이 가족이 되라. 되어라. 가족이 되어라. 저는 이 부분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이 있죠. 가장의 자리가 나중에 보니 가장 자리가 되었더라. 밀려났고 주변인이 된 느낌이고 방관자가 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막상 가족이라는 것과 가장은 굉장히 달라요. 이를테면 가장이라고 하는 건 첫째 결정지는 사람이고 또 책임지는 사람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이어야 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아내도 이미 늙었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미 성장을 해서 사회의 리더의 역할을 서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보세요. 바깥에서 리더 역할을 하던 아버지가 리더고 또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엄마가 또 가장이고요. 맞아요. 이제 사회에서 가장 역할을 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는 아이들 역시 다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명의 사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족들 안에서 의견이 잘 조율이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한 사람을 중심적으로 중앙 집중으로 다른 권력들이 가운데로 집중이 됐던 집들은 대개 평탄하게 혹은 회의 방식으로 혹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명령 형태가 가족의 결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거든요. 이제 바꿔야죠. 왜냐? 가장이 아니라 이제 가족이 된다는 건 무엇 의미하는가?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된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족에 대해서 큰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되니 오히려 홀가분하고요. 또 아내와 함께 협업하면서 이 새로운 가족에 적응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적응 과정에 몇 가지 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명령 방식은 이제 끝나고요. 네. 질문 방식으로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질문. 어떻게 하지? 어떤 게 더 좋지? 라고 해서 가족들과 특별히 아이들에게 질문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그전에는 아내에게 같이 논의했다면 이제 아이들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결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보겠다. 이러면 아이들과 함께 협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시간을 들여야 돼요. 공을 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인간관계에 공 들이지 않고 열매 맺는 인간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하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을까 싶으면 이 아이들이 어떤가에 대해 공부하셔야 되고요.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들과의 대화도 새롭게 조금씩 시도해 보시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 이런 걸 우리가 가족 사회화라고 부르는데 가족 사회의 새로운 시점을 여셔야 될 겁니다. 원래는 이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결정하고 주로 통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주말에 외식할 거니까 시간 그래요, 비워둬라. 아버지들. 우리 가족 모임이다. 이런 식의 대화 방법을 너 주말에 시간 좀 어떻겠니? 뭐 같이 밥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로 좀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말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권위를 갖고 온 아버지인데 갑자기 그거 내려놓고 어떻겠니 저렇겠니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당신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네.
새로 시작하는 건 다 낯설어요. 네. 그리고 문턱 하나는 넘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문턱 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은퇴한 다음에 아이들 사이에 또 우리 나머지 가족원들 사이에 뭔가 따로 도는 느낌이다. 따로 도는 바람개비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한 번쯤 내가 넘어야 될 감정의 산, 내가 넘어야 될 이 관계의 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경사를 올라가는 힘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작정을 좀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새로운 사회에 새롭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먹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개는 40년 동안 자기 부리하고 자기 발톱을 가지고 살지만 40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된대요. 왜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 부리 다시 빼고 발톱 다시 빼고 완전히 새롭게 갱신해서 새 깃털까지 갖는 새 존재가 될 것인가? 새 존재가 되면 그 후로 30년을 건강하게 다시 산답니다. 가장은 아마 지금까지 멋진 하늘을 영위하는 솔개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간다면 이 새 부리로 그리고 새 발톱으로 곧 이 말은 무엇인가 새 대화법으로 그리고 새 권력과 운영의 방식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건 아마도 기다림의 운영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갱신한다는 의미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가장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가족들도 당연히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를 재편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족들의 쌍방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버지는 그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가정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힘 빠져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해진 상태일 거예요. 네. 좀 얘기를 하기도 본인 스스로도 쭈삣거리는 거고 그걸 보는 가족들도 겁나.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든든했었는데 든든한 아버지가 아닌 게 겁나. 작아 보이지.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걸 본 아버지가 한마디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 그냥 툭 던진 말에. 툭 던진 말에 그렇죠. 아버지가 상처받는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딸만 둘이잖아요. 저희는 아버지랑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번씩 툭툭. 그래도 너넨 다 엄마 편이지?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엄마랑 아빠 중엔 당연히 엄마죠. 너네 둘 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오는 서운함도 좀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진짜 주위 이렇게 보면 집안의 대소사를 자식들이 어머니하고만 대화해요. 엄마하고만. 심지어 아버지 생신인데도 아빠 뭐 드실래요가 아니라 엄마 우리 어디 식당 어디 갈까? 맞아요. 나한테 안 물어보냐? 이거지. 그럼 굉장히 서운하대요. 맞아요. 그 나이 그럴 수 들수록 있어. 더 그런 게 좀 사소한 거에 좀 기분 나빠하고 서운해하고 막 그런 위축돼 것 있었어요. 같아요. 보통 아내들은 그걸 쪼잔하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쪼잔한 게 아니고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 아내는 여기 있고 배우자도 여기 그 아이들도 여기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평생 엄마와 대화를 해왔어요. 그리고 대화라는 게 거대한 대화는 없습니다. 대화는 늘 소소해요. 근데 이 소소한 것들은 늘 규칙이 있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는데 익숙한 규칙은 사람들이 익숙한 규칙을 또 쓰게 되는 거라 엄마와의 대화가 훨씬 평생 해왔던 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는가? 사회에서는 부적응이라고 하죠. 그러나 한 익숙한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느끼는 이런 어색함, 이걸 우리가 부적절감이라고 부릅니다. 상담에서는 이 부적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적절감을 가족들도 이해할 필요도 있지만 가끔 이 가족들이 이런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혜인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아우 너희들도 엄마 편이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럼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했던 표현이 있어요. 아빠 그 나이 되면 호르몬으로 보면 아빠도 거의 여자야. 제가 농담 삼아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잘 통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통점을 좀 찾아내는 것도 가족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맞아. 역할일 거예요. 아니 엄마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게 엄마하고 추억거리가 훨씬 더 많고 그렇죠. 엄마하고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아빠는 밖에 스토리는 있는데 이 안에 스토리가 없어. 자, 두 번째. 네. 자녀의 에너지도 고갈 직전이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재원 아나운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애들도 아빠 눈치를 살피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에너지를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어서 나가 살겠대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빠만 힘든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도 사실상 부적절감을 느끼면서 관계상의 어려움을 느끼는 건 매일 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런 가족들을 같이 상담을 해보면 에너지 수준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아빠가 어색함이 5라면 애들도 5예요. 그리고 아빠가 어색함이 10이면 애들도 10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 간에
거울처럼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빠 눈치 살피는데 지금 에너지 고갈 직전이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녀들이 그냥 마냥 아버지가 불편하다 이래서 피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약간 습관이 돼 있거든요. 부모님 눈치 보는 게. 그러면서 에너지를 좀 쓰는 것 같아요. 커서도.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 집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원집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원집합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저녁 식사하고 그다음에 외식 뭐 몇 번에 한 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네. 외식을 하자는데 애들은 이게 왜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생겨난 변화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맞춰줘요. 맞춰주지만 이 강압적으로 마치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은 이제 어린아이가 더 이상 아닌 성인이 된 자녀들에겐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적응하느라고 불편한 거예요. 아빠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거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네. 사실 뭐 평일 아침은 뭐 아침 가족끼리 꼭 먹자, 뭐 2주에 한번 외식하자 이렇게 정해놓으면 제 아들도 싫겠다. 사춘기 청소년도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됐는데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으면 집에 나 집을 나가고 싶어, 독립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건 싫어서는 아니에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갑자기 적응이죠. 그러면 네. 자,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아내를 통해 비계를 설정하라. 베개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돼지 비계 이런 거 아니고요. 이 비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 왜 건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발판으로 다음 층으로 이렇게 물건을 쉽게 올리도록 해놓은 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비계군요. 예, 그 개념이 사실 교육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우리가 가족과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가족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아내는 어떤 상황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은 엄마한테 가서 언제든지 요런저런 얘기를 조곤조곤 해요. 아, 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청취자 역할을 해주고 마음을 열어서 항상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엄마구나.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아내가 어떤 분인지 제가 너무 잘 알겠는 게 남편이 새로운 규칙, 야, 집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내가 반대를 안 해요. 맞아요. 반대를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만든 그 규칙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침묵으로 조용히 그 역할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보통의 어느 정도 강력한 엄마들은 여보 그거 되지도 않나 왜 그래 하면서 브레이크 걸죠. 브레이크를 걸고 부부간의 갈등부터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아내가 굉장히 침착한 분이에요. 남편이 이 새로이 만든 규칙이 아마 전 실패할 걸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분히 지켜보는 거거든요. 남편도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걸 꾸준히 기다리면서 지켜주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아내예요. 남편하고도 관계 괜찮아요? 아이들하고도 관계 괜찮아요? 이 아내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할을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내가 자식들과 대화가 되잖아. 엄마가 대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다행이죠. 부모 둘 다 이렇게 자식들하고 대화 안 되면 이게 최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내를 통해서 비계를 설정하라.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과의 대화의 그 특성, 그 포인트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애는 큰애대로, 작은은 작은 애대로 그 아버지가 모르는 그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 정보를 살짝 알려주면서 얘하고는 요런 대화를 하면 훨씬 좋아. 얘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훨씬 좋아. 얘는 말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려? 아니면 얘랑 얘기할 땐 요런 단어를 쓰면 좋아? 요 이야기들을 아내에게 좀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우리 사례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가부장적이긴 합니다. 대화에 조금 서툴긴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낯선 문화에 새롭게 들어간다는 것 내 가족인데 낯선 문화라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새로운 적응을 하는 곳은 다 낯선 문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 문화에 가장 좋은 기능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면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의 징검다리, 보통 비계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스캐폴딩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비슷한 또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손을 잡아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요 사람을 우리가 비계 역할을 한다, 비계를 설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손을 한번 내미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아내가 기꺼이 그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드릴 겁니다. 적응도 빠를 거고 그렇게 부부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아, 엄마랑 말을 통해 우리하고도 말이 통하겠네, 안정감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아내가 그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근데 고마워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과 그 남편과의 그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해준 게 아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굴에 찍어봐라 화장품이라도 사줘야 돼요. 네, 제가 이 시점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에게 점수를 따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아내, 이 집안에서 아이들이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게 엄마잖아요. 이 아내에 대해서 기꺼이 고마워하고 기꺼이 감탄하고 맞아요. 당신은 어쩜 이렇게 애들하고 잘 지내? 감탄을 연발해 주시는 걸 아이들 앞에서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알죠. 우리 아빠가 달라졌구나. 우리 아빠가 새로운 뉴 브랜드로 나타났구나라고 눈으로 확인하고 기꺼이 다가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2호선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오늘 하늘이 좀 꾸물꾸물했던 것 네, 같아요. 오늘 뭐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하늘 표정 좀 흐리고요. 네. 게다가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